네, 반갑습니다. 논술의 법칙 김법성입니다. 고려대 2017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일관되게 쓰는 것들을 아주 중요화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올해가 마지막 논술 시험이지만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고대 논술의 특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모의논술 학교 논술 자료집을 토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16년도 자료집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조금 뽑아 놓았습니다. 2016년도 자료집, 고대에서 발표한 자료집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고대 논술 문제가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어떤 특징에서 어떻게 최근에 15, 16년도에 바뀌었는가에 대한 특징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쓴 글과 어떤 잘못된 글에 대한 사례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5년도 모의, 2016년도 기출 혹은 어떤 모의 논술의 자료집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합격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2016년도 모의 논술 자료집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제시문이죠. 이때까지 나왔던 논술 문제 중에서 많이 나왔던 제시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흔히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제시문이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왜 독약을 마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크리톤 편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제시문이랑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아테네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시문 2는 리크로그로스는 어때요? 스파르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립되는 어떤 사고방식이 딱 대비되는 제시문입니다. 그 제시문을 통화를 가지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 나온 제시문이죠. 그 일정 특정한 지역에서 국법을 무시하고 섬의 어떤 나름대로 원칙이 드러나는 그런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 제시문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법적 정당성의 문제는 어떤 대학이든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시문을 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3번 제시문은 구체적 사례를 담겨 있는 제시문이고 4번은 이렇게 수리논술 문제에 해당되는 제시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로 나옵니다. 75점, 25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논제 1번이 1, 2, 3을 활용해서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하고 2번은 수리논술 문제입니다. 자, 언어논술 문제와 수리논술 문제의 이런 75점, 25점 배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예전 같으면 1번의 배점이 이렇게 높더라도 학생들의 답안이 조금 어떤 평이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평범한 답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리의 어떤 파워가 많이 셌었는데요. 최근의 경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맞추고 그래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수리논술을 못 푼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수리논술도 뭔가 명확하게 빨리 풀 수 있으면 명확하게 빨리 먼저 푸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러면 논제를 한번 보죠. 1, 2, 3을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하시오네요. 사회적 합의와 법, 뭐죠? 사회적 합의, 법 두 개의 개념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더 뜯어서 보면 사회라는 건 도대체 뭐고 합의라는 건 도대체 뭐고 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뜯어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큰 덩어리로 보면 사회적 합의 법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사회적 합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죠?
사회적 합의라는 건 도대체 뭐고 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규정을 해 주셔야 되고, 둘 사이의 관계 또한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사람들끼리 뭔가 다수가 나오면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된 거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면 사회적 합의냐, 아니면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고 할 때 사회적 합의는 무엇이며 법은 무엇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하라고 했어요. 논술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논술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뭔가 사회적 합의와 법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건 뭐고 법이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어떤 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견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특징을 지녀야 한다, 혹은 어떤 관계가 될 때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논술을 하라고 할 때 고대는 어떤 가치 판단을 요구합니다.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글, 여러분들만의 어떤 논리를 구성해 주길 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고 할 때 고대의 경우는 1번 설명, 2번 자기 견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의 견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인문논술 선생님이기 때문에 2번 수리논술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전체에 대한 총평을 했어요. 총평. 그러면 모의논술을 보고 나면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대략적으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일단 학교가 뭘 얘기했냐면, 일단 논술은 보편적 의미에서 잘된 글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잘된 글이라는 건 뭐냐? 그럼 잘된 글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구성의 면에서 완결되어야 되며, 그죠? 띄어쓰기 맞춤법도 당연히 준수되면서 동시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제시문은 그 과정에서 참고 문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한 채 주제에 대한 논술을 전개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제시문의 논지를 추정하는 경우도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한다. 제시문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한 논의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에는 보편적 의미의 잘된 글을 수험생에게 요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학생이 스스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료를 던져줬으니까 네 스스로 논리적으로 한번 구성해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학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의논술 답안들 중에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자신의 어떤 사고에서 제시문 전체를 포섭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스스로 구축한 답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적은 답안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그냥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안이 제시문을 요약한 답으로 학교가 사례를 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단순 요약한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적 사고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냐? 제시문과 안에 그냥 제시문이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법은 어떤 특징을 지녀야 된다라고 쓴 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이 그거죠. 즉, 제시문 1과 2는 어떤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3은 어떤 사례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 2, 3은 모두 사회적 합의에 대한 법을 말한다. 그래서 관계가 뭐다. 이건 설명하는 글이죠. 이런 글들을 대학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셋째로 들 수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답안의 사례는 제시문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해 각각 논평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시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래서 어떻다, 이렇게 쓴 답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글도 좋은 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을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그냥 지 쓰고 싶은 거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글 또한 좋은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논평한 글도 좋은 것도 아니고 요약한 글도 좋은 글이 아니고 그냥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적당히 쓴 글도 좋은 글이 아니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시문을 아예 활용하지 않은 것도 좋은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경우를 반드시 시험장에서 쓰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대학이 요구하는 바는 요약도 아니고 그냥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제시문 활용 없이 자기 이야기만 쓰는 것도 아니고 논평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잘된 글은 뭐냐 한번 살펴보죠. 그럼 잘된 글이라는 건 1차적으로 어때요? 제시문들 사이에 어떤 핵심되는 쟁점을 밝힌 글입니다. 즉 위에 답을 보면요, 괜찮은 답이거든요. 즉 사회적 합의와 법 사이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라는 어떤 전제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쟁점들을 발견해내고 문제를 발견해낸 글을 좋은 글이라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평화로운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약속된 규율이므로 준수의 의무가 있다고 한 서두의 어떤 논리가 탄탄한 점이 돋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쟁점을 발견해낸 글을 학교는 좋은 글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된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1, 2, 3을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1, 2, 3을 아예 활용 없이 자기만의 글을 쓴 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했죠. 자, 1, 2, 3에는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1, 2, 3을 그대로 베끼거나 요약하거나 정리정돈하거나 논평하거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을 자기의 논리로 이해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1, 2, 3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뜻하죠. 그죠?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제시문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회적 합의와 법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근거가 제시문 1, 2, 3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즉 제시문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와 법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1, 2, 3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읽어내서 개념적으로 딱 포착한 글을 좋은 글이라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1, 2, 3을 아예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요약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개념은 명확하게 뽑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글이다 라고 고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 3 모두 사회적 합의가 어떤 법을 정당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 3을 뭔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대학이 좋은 글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활용하라고 해서 활용하고 싶은 것만 활용하고 활용하기 싫은 건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좋아하냐? 자, 제시문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이걸 적절히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전개한 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나온 글들을 조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글들이 좋은 글인지, 나는 이런 글들을 써야 합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핵심적인 주장, 사회적 합의와 법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 즉 사회 구성원 간에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고 인간의 기본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때요? 딱 이야기를 해놓고 나오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연역적으로 입증하는 형태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두 가지식으로 쓰는 건요, 채점자에게 아주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얘가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런 주장이 뒤에서 충분히 연역적으로 논증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라고 하면서 채점의 편의성이 급격히 올라가요. 아주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천자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천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두 가지식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입증하는 형태의 글을 쓰는 건 대학에서 좋아하는 어떤 글쓰기의 패턴이다. 즉 두 가지식의 글을 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은 또 부족 답안의 사례를 이렇게 또 넣었습니다. 부족 답안 어떻게 쓰면 떨어진다? 제시문은 그냥 요약 정리하고 적당히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는 글은 어떻다고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즉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제시문을 딱 정리정돈하는 글은 창의적인 논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어떤 논지 전개의 일부, 즉 일관된 글이 아니라 그냥 제시문에 요약한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제시문을 적당히 요약 정리한 글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제시문은 핵심만 잡으면 되고 그걸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는 자기의 논리를 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글도 보시면요. 1, 2, 3의 어떤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 2, 3을 대충 보고 그냥 글 쓴 겁니다. 지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팍팍팍 쓰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좋은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 2, 3을 오독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막 해석한 거, 요것 또한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제시문을 줬다라는 건 제시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되 그 핵심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에 근거해서 한 발 더 나가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글을 써야 됩니다. 사례 네 번째 글은요. 막 글은 쓰긴 썼는데 뭔가 논지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글이에요. 예시랑 뭔가 논리도 빈약한 거. 그래서 글은 뭔가 복잡하게 썼지만 정리정돈이 안 된 글도 좋은 글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말빨 같은 속어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된다. 자,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은 왜 밑줄을 그어 놓았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속어라든지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쓰는 그 학생의 글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학생들은 그걸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인지 모르는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반드시 첨삭받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의 글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최근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면서 아이들이 정확한 어휘 사용이 많이 떨어져요. 따라서 고대 논술 문제를 쓰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휘,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대 논술 키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고대가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뽑는가? 첫째, 고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사회적 합의와 법을 물었잖아요. 사회적 합의라는 건 뭐냐? 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개념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개념을 던져주고요. 개념적으로 꼼꼼하게 사고하는 방법, 개념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수업을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준, 어떤 것을 매개로 볼 것인가? 즉, 사회적 합의와 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논술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회적 합의와 법이 왜 중요한가? 사회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한 바람직한 어떤 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것인지 내가 사회적 합의와 법의 어떤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 어떤 기준, 무엇을 매개로 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사고하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기준과 관련해서 얼마나 내가 내 기준이 정당한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여기 논리적인 힌트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제시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즉 사회적 합의와 법을 뭔가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든 사회 발전에서 측면에서 보든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를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 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거친다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대학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 논리를 얼마나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 논리에 포섭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했단 말이죠. 결국 고대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쓴다라는 겁니다. 글의 주인은 나예요. 학생들의 글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시문을 적당히 요약해 놓고 썼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좋은 글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 비논리적인 글은요, 남이 보면 많이 비논리적이에요. 내가 봐서 상투적이잖아요. 남이 보면 엄청나게 상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봐서 논리적이어야 되고 내가 봐도 상투적이지 않은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나만의 어떤 사고를 쭉 밀어붙이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대 논술은 개념과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숙지하는 거, 그리고 그 주제를 판단하는데 자신의 견해를 쓰는데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돼야 되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 이 기준이 왜 가장 타당한지 논리적, 합리적으로 충분히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납득이 가도록 쓰는 걸 대학이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고대 논술 2017 어떤 대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대 논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뭐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 논술 자료집 2015년도 모의논술 자료집도 있고 2016년도 모의논술 자료집도 있고요. 2015년도 기출을 해설한 자료집도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가장 타당할까를 꼼꼼히 연습한다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고대가 올해가 마지막 논술 시험이잖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대 논술 문제와 이후에는 뭐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겠죠. 다 구술 면접인데요. 구술 면접도 고대 논술 문제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논술이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사실은 없어요.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글을 쓰는 어떤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대를 졸업했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 후배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대 2017년도 논술 대비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